저는 75세 이명자예요. 6년 만에 저를 본 며느리는 지폐 몇 장을 제 얼굴에 뿌리며 왜 이렇게 거지같이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세요? 예, 재수없게. 저는 이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에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수모를 당했네요. 올해도 한 해가 다 가고 설날이지만 언제부터인가 북적이던 가족도 전부치는 고소한 식용유 냄새도 나지 않는 쓸쓸한 명절을 혼자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 명절이면 해외여행 다니는 시대라고. 이 늙은 몸은 찾아오는 이도 찾아갈 곳도 없네요. 창밖에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있는데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이 오늘따라 늙고 초라해 보이네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패였는지. 예전엔 설날이면 음식 장만하랴, 아이들 세뱃돈 준비하랴 분주했었는데 지금은 그 소란함이 그립기만 하네요. 아침은 그냥 넘기고 점심이 가까워서야 부엌으로 가서 작은 냄비에 떡 몇 조각을 넣고 끓였어요. 예전에는 큰 냄비에 가득 끓여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왁자지껄하게 먹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시끌벅적하게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내 적막한 집안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떡국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옛날엔 왜 그렇게 명절이 힘들고 피곤했을까? 시끌벅적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사진첩을 꺼내 옛날 명절 사진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세배하는 모습, 음식 가득한 상, 웃음꽃 피던 그 시간들.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창밖은 어느새 해가 어둑어둑하네요. 전화기를 바라보다 결심하고 손을 뻗는데 선뜻 잡을 수 없는 핸드폰. 몇 번을 망설이다 말았어요. 내일은 경로당에 가볼까? 나처럼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해볼까? 아직 이 늙은 몸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돌아와 앉으며 생각했지만 밀려오는 쓸쓸함은 더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겠지. 평생을 국밥 장사에서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올해도 6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더 춥게만 느껴지는 설날이네요. 몇 번을 망설였지만 아들에게 전화는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 없는 TV 리모컨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인가? 깜짝 놀라받으니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뭐해? 그냥 있어.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연락하는 동생에게 또 제 서러운 사연을 털어놓는 것도 미안해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언니,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 애들도 다 모였는데 언니도 와서 같이 떡국이라도 같이 먹자. 동생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라도 누군가 저를 기억해 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 떡국 먹었어. 괜찮아. 나 TV에 재밌는 거 하나 보고 있었어.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동생 가족의 행복한 시간에 제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그냥 혼자 있지 말고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추워서 귀찮아. 전화를 끊고는 TV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동생이 전과 만두, 갈비 몇 가지 음식을 챙겨가지고 왔어요. 언니, 성진이는 연락 왔어. 하고 물었어요. 아니, 안 왔어. 저는 동생에게 민망했어요. 바쁜가 보다. 그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잘 살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동생은 제가 민망할까봐 애쓰고 있었어요. 동생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언니, 성준이 아냐? 익숙한 얼굴.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아들 성준이었어요. TV 속 성준이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대표이사 김성준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맞아. 우리 성준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만에 TV로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반질반질한 얼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태도와 말투, 고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 하지만 분명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TV 속 성준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한 번의 연락도 없었을까요? 언니, 성준이 회사 정말 잘 되나 보네.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자랑스러움, 그리움, 서운함, 그리고 안도감까지. 그래. 우리 아들 참 잘 살고 있구나.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서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니, 이제 전화해봐. 아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분명 바빠서 연락 못했을 거야. 동생의 말에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그날의 냉담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설날이잖아. 바쁜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에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니까요. 그 이성준 대표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 엄마라고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해봐, 언니. 혹시 성준이도 언니에게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동생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럴지도. 아들 성준은 TV에 나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진행자는 김성준 대표는 빈손으로 시작해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질문에 답하고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반지하 단칸방이었고 직원도 저 혼자뿐이었죠.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최악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하면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죠.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했죠. 그리고 지금은 TV 속 성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준이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평생 갚아도 부족할 은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나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걸까요? 동생이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제 전화해봐. 분명 성준이도 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6년간 수없이 눌러보고 싶었던 그 번호를 천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준이는 전화를 받을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성준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 그 말은 장인어른입니다. 저와 동생은 온몸이 굳어지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장인어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가장 어려웠을 때 묵묵히 저를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셨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라니. 성준의 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힘든 어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TV 속 성준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와 장인어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귀중한 경험과 조언을 나눠주셨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진행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죠. 부인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아내가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울려 퍼질 뿐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년이라는 공백이 이렇게 채워지다니,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친어머니인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제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저기, 그래도 한번 전화해볼까? 어쩌면, 동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우리 성준이 잘 살고 있네. 그게 중요한 거지. 텔레비전 속 성준은 이제 환한 미소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부모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동생이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설날의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에게 부탁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아들 성준의 집 주소를 알아냈죠. 증명서에 적힌 주소를 보니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역시 TV에서 본 것처럼 성공한 사업가답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찾아가야 할까? 전화를 먼저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성준이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해보니 정말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성준네 집 앞에서 들어가려니 젊은 경비원이 저를 가로막으며 어르신, 어디 가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 호수를 말했지만 경비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약속이 되셨냐고 물었죠. 그 집 주인 엄마인데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아파트는 방문객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문객을 등록하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경비원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민분들의 사생활과 보안을 위해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럼 어떡하죠? 꼭 아들 집에 가야겠는데.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성준이가 만나주지 않는다면? 나를 모른 척한다면? 경비원은 제게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주민분께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성준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비원에게 부탁했어요. 인터폰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 성준이었습니다. 나 여기 너네 집에 왔다. 올라갈 테니까 빨리 경비원한테 말해라.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왜 왔는데요?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잠깐이면 돼. 한마디만 하고 갈 거야. 그냥 돌아가세요. 할 일 없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인터폰은 끊어졌어요. 미안한데 한 번만 더 걸어주세요. 경비원은 곤란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다시 걸어주었어요. 너 내려올 때까지 나 죽어도 못 간다. 안 내려오면 이 건물 앞에서 내 송장 치울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정을 쏟아낸 적이 있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알았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성준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경비원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겨우 저는 성준의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아들집 앞에 서서 이를 악물고 배를 누르니 아들이 인터폰을 받더니 왜 오셨어요?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잠깐만. 할 이야기가 있어. 잠깐이면 돼. 그냥 가시라고요. 그래.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거야. 잠깐만 문 열어. 하지만 철컥 인터폰은 끊겼어요. 저는 계속 배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청초부터 재수 없게. 좋게 말로 할 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세요. 내가 눌러대는 벨소리만 허망하게 울리는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마치 끝도 없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벽같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이었어요. 여보세요? 언니 뭐해? 괜찮아? 괜찮아 왜? 아니, 어제 언니가 성준이 보고 나서 걱정 많이 했거든. 아니야 걱정 마라. 근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동생과 통화를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천천히 걷는데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쪽 기둥에 기대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너 명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분명 그건 성준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내외였어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준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자수성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이 번창했어. 내가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준과 그 일행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나를 벌레 본 듯 인상 쓰며 보고 있었고 사돈 부부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내 엄마 맞긴 해.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TV로 아들 얼굴을 봐야 해? 내가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혼자서 안 먹고 안 쓰고 너 대학 교육 시키고 해외 연수 보내고 밤낮 안 가리고 평생 모아서 너 사업자금 된 게 나야. 뭐? 자수성가를 했다고? 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국으로 조용히 살지 뭐하러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어쩌라고? 너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갑자기 며느리가 제 말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거지같이 창피해 죽겠네. 뭘 원하세요? 뭐요? 돈 필요하세요? 하면서 지갑에서 만원권 몇 장을 꺼내 제 얼굴에 뿌리며 말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막말하는 며느리보다 고개 돌리고 모르는 척하는 아들이 더 괘씸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세요? 에이, 재수 없어. 뭐? 너 뭐라고 했니? 거지가 적선하러 왔니? 됐고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성준의 장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6년 동안 방치해? 전화 한 통 없이. 주차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 그리고 저를 향한 며느리의 삿대질.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험한 일하면서 살았지만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몇 장의 돈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딱 그만큼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주워 며느리 얼굴에 던지며 이거 다시 가져가서 부자 되거라. 너희 돈 필요 없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한테 시어머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준 씨는 고 하나 다름없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라니. 내 아들에게 내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아들, 시동을 거는 아들, 그리고 저를 뒤로 한 채 떠나가는 아들. 그리고 그들은 번쩍번쩍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주차장을 빠져나와 햇빛 아래 섰을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 무효 소송을 하려고요. 증여 당시 아들이 썼던 효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증여 무효 소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 효도 계약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성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작성했던 서류가 있었어요. 어머니께 받은 사업자금은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갚겠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고 효도하겠습니다. 성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시작하면 가족 관계가 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망가진 관계가 더 어떻게 나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할까? 아들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하지만 그 아들도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가 평생을 바쳐 희생하며 키웠던 아들은 이제 제 곁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남편, 처가의 사위만 있을 뿐. 그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젯밤 잘 잤어? 아니, 한숨도 못 잤어? 그럴 줄 알았어. 언니, 오늘 점심에 우리 집에 와. 애들도 다 모일 거야. 동생의 따뜻한 목소리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게는 아직 가족이 있다는 것을. 비록 내 아들은 잃었지만 내 곁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침 출근길로 분주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중년의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전화로 말씀하신 건 때문에 오셨죠? 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변호사는 제가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효도 계약서와 당시 송금 내역, 그리고 이 사업자금 지원 문서들이 있군요. 어르신, 그때 당시 송금액이 모두 5억 8천이면 굉장히 큰 돈을 증여하셨었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르신 시간이 꽤 지났고 법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저를 깊이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과 함께 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가족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드님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준이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다면 이 소송이 뉴스에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의 사업에도 영향이 갈 텐데. 하지만 곧 며느리가 던진 지폐들과 아들의 냉담하고 무관심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긴 법적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언니, 어디야? 집에 갔더니 없던데. 나 변호사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소송할 거야?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정말 그게 언니를 행복하게 할까? 동생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 지금 제게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저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배신한 아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내 돈을 돌려받고 싶어. 이미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6년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이 싸움의 끝에 제가 찾는 것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저는 세상에 없는 엄마였으니까요. 세상에 드러나도 좋다. 아들 며느리가 자처한 일이니까요. 며칠 후 아들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취하하세요, 당장! 소장을 받고서야 전화를 하는구나. 아들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늙은이가 곱게 늙지 무슨 짓이에요? 노망 났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며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 말 다 했니? 이제 나머지는 법정에서 보자. 차분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분노가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보니 소송이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녁에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성준이한테 연락 왔다면서? 응.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했어. 내가 상상하는 그대로야. 욕하고 협박하고. 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 내 전부를 바쳤지.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가 성공하자마자 나를 버렸어. 이대로는 단 하루도 못 살겠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차례야. 동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제 눈에는 결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성준이 다시 찾아올 거야. 이제 소송을 취하하면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취하지 않을 거야.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끝까지 갈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 했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바깥은 맑은 봄날이었어요. 어쩌면 이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또 다른 계절이 와 있겠지요. 그때 제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과 관심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적어도 정의는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 늙어서 이 나이에 시작한 자식과의 싸움. 그것이 제 마지막 모성의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언론에서는 자수성가 CEO 대표의 추악한 본 모습 등의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글들로 이슈가 되어가던 어느 날 벨이 울렸어요. 아들 며느리였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너희들이 내 집에 발을 들이는구나. 다짜고짜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준이 현관문을 거칠게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할 지경이에요.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찾아오다니 참 반갑구나. 어머니, 제발 이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러시면 저희 가족 모두 망해요. 성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망한다고? 내가 너한테 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 얼마나 커졌는데 그걸 돌려달라는데 망한다고?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세요? 지금 우리가 잃고 있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래, 너희에겐 세 발의 피겠지. 하지만 내 인생과 피와 땀이었어. 그런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어. 성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슨 조건이든 말씀해 보세요. 이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조건?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조건이라니. 네, 말씀해 보세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 말에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니? 성준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존중이었어.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관심이었지. 너는 6년 동안 내게 연락 한 번 없었어. 바쁜 것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못 오는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원했던 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생사는 확인해야 하지 않았겠니? 뭐 TV에서는 자수성가했다며 거짓말을 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 금수만도 못한 너희들을 내가 죽기 전에 벌 주는 거야. 이 미친 늙은이가!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더니 저를 밀쳤어요. 저는 아무런 힘 없이 넘어지며 테이블 끝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며 우지끈하며 움직일 수가 없었죠.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골반에서 시작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머리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바닥에 누운 채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성준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119에 전화해!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노인이 넘어져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빨리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성준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변은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동생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정신이 들어?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긴 병원이구나. 힘겹게 말했습니다. 응, 응급수술하고 지금은 중환자실이야. 골반이 심하게 골절되었고 머리도 다쳤어요. 얼마나 됐지? 사흘. 언니가 계속 의식이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 일, 언쟁,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밀었던 순간. 성준이는? 글쎄, 나한테 있어 달라고 하고 나갔어. 언니, 힘드니까 애쓰지 말고 좀 더 자. 여기 중환자실이라 이제 나가야 해.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거래. 골반이 완전히 부서져서 나이 먹은 사람은 뼈가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건가요?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동생이 매일 병간호를 해주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 며느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반 병실로 옮기고 동생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죠.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이었어요. 이명자님이시죠? 신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며느리를 폭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자 경찰관이 제 상태를 보며 공책을 꺼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던 일, 언쟁을 벌였던 일,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던 일까지. 골반이 여러 곳 골절되었고 머리도 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경찰관들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은 있으신가요?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드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자기 아내 편을 들지 않을까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고 다른 증거도 수집해 보겠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했다고? 며칠 후 형사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김성준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님이 의도적으로 밀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달려들다가 실수로 균형을 잃으셔서 넘어지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끝까지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 이제 없는 말까지 만들어? 형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사 진단서와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군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송건도 있어 동기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외면하는군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동생이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아들은 없다고 생각해야겠다.
그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시작하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셔야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몸의 회복을 위한 싸움, 그리고 아들 없이 살아가야 하는 마음의 싸움.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숱하게 이겨냈으니까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성준과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얼굴을 볼 거라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성준의 얼굴은 헬쑥했고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도 싫었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성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 더 이상 너희들 꼴 보기 싫다.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사람 폭행건 취하해주세요. 그리고 증여무효 소송도요. 성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에 없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날 밀쳐서 이 꼴이 됐는데 용서해달라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게 됐어. 그래서 온 거예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제가 간병하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릴게요. 효도 계약에 있는 그대로 다 해드릴게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집까지 찾아간 사람 문전박대하고 동냥온 거지 취급하더니 내가 소송하니까 찾아와서 이제는 모시겠다고? 그것도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리고 제가 구속되면 아이들. 아, 그래서였구나. 회사 망할까봐, 아내가 감옥 갈까봐.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렇게 어머니 뵈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성준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꿈도 꾸지 마라. 취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 라고 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넘어졌으면서 어디다 씌우세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시어머니 대접해줬더니 뵈는 게 없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방금 전까지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으면서 무슨 망상이에요? 이게 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죠? 성준이 급히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분노에 차 있었어요. 당신 같은 노인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하게 생겼어. 무슨 권리로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밀었어. 그래서 당신이 뭘 어쩔 건데, 이 늙은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동생과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나면 어쩌나 의심스러워 미리 경찰에게 연락해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성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며느리가 자기가 밀친 거라고 하더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시다면 방금 대화는 제 동생이 녹음했을 거예요. 동생이 제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네,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성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김지연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및 증인 위협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함정,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르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밀친 거 말하라고 했니?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고 성준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는 더 할 말 있니? 내 아내가 방금 한 말 그게 너의 진심이었던 거지? 내가 혼자 넘어졌다고?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한다고? 둘이서 그렇게 진술하기로 짠 거니? 성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살게 내버려둬. 성주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이 났네. 그날 이후 성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여 무효 소송과 폭행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결국 증여금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고 며느리는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물리치료를 통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우입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잠시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지만 곧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75세의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제 인생은 아들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법정 다툼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어요. 결국 증여 무효 소송은 일부 승소하여 제가 성준에게 준 금액의 70%를 돌려받게 되었고 며느리는 폭행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야. 동생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물리치료사는 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아마 의지가 강해서인가 봅니다. 이제 짧은 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언니, 조금만 쉬었다 갈까? 오늘 생선이 싱싱해 보이네. 그래, 그러자. 시장은 언제나처럼 활기 넘치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 선택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 선택들을 통해 제 존엄성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지금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남의 말이란 게 3일이면 잊혀질 테고 제가 돌려받은 이 돈만 보내주면 천천히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무 늦으면 재개하기 힘들 텐데. 저는 평생을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 아들 하나만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는데
어미가 자식을 망하게 하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남은 인생 살면서 이제라도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 저의 사연을 친구분들과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명쾌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될 것입니다.